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일촉즉발의 위감이 감돌았던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김정은의 비핵화 대화 의지 표명 등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는 중대한 반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실패한 북미 대화의 역사를 감안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물줄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시고 남북 합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제가 봄바람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진전되는 모습이거든요. 글쎄요, 어제 이제 정영 실장이 다녀와서 국민들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보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려면. 예, 이번 바람은 좀 오래 갈 봄바람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과거에 이제 남북 간에 특히 이제 지난 10년 그 보수 정부 때 남북 관계는 사실 좀 아슬아슬하고 또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게 이행될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북 정상 간의 이제 어떤 그 의지, 남북한 그 정상 모두의 이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예. 또 대화 수요가 지금 상당히 존재를 하죠.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떻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발전과 이제 북미 관계 발전이 동시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될 필요성들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봄바람은 조금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총평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6개 합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우선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들 깜짝 놀랐겠지만은 일단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고무적인 결과다. 이렇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2월, 3월을 지나고 잘못하면 북한이 선택을 잘못하면 잔인한 4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다행히 4월이 따뜻한 봄바람을 맞이할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조성되었던 이 평화 무드가 일단은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몇 번의 접촉을 했지만은 역시 남북 문제 또 이 현재의 이 상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였는데 이 비핵화의 빗자도 사실은 제대로 꺼낸지를 못했는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고무적인 평가를 하고 또 이런 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남북 관계 발전이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볼 때도 이게 일단 남북 관계가 견인해서 미북 관계도 끌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거의 명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더욱 이제 조금 바람직한 것은 역시 남북 지도자들 간의 어떤 소통, 신뢰가 구축된 것이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단지 이제 이것이 과연 미봉책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평화의 새로운 물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이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과도한 기대나 또는 어떤 너무 희망적인 사고로만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방북단이 가져온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4월 말 개최키로 한 부분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장소도 그렇지만 장소 문제 잠시 후에 저희들이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시기와 관련해서 4월 말입니다. 지난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왔을 때 저희들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까? 많은 분들이 8.15 빠르면 아니면 그 이후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4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무렵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그 시기에 하겠다는 남북의 어떤 결정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북한 쪽에서는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그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북미 대화라는 그 중간 단계를 거쳐야 이제 정상회담 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4월 말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이제 한 2개월 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우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월 초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이제 열리면 키 리졸브라든지 독수리 훈련이 열리면 보통 그게 한 2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 군사훈련 중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긴장을 완화하는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이 정례적으로 치러지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핵심 의제인 그 비핵화 문제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 보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함께 이제 다룰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거하고 그 중간에 개최하는 거는 의미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쪽에서 사실 그동안 그 남북 대화와 대북 제재 또는 한미 군사훈련은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다. 예. 그렇지만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면 이 한미 군사훈련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이제 북한이 밝혔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포함한 남북한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 서해 NLL 문제도 있고요. 아주 민감한 그런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다룰 수 있다는 맥락에서 예. 4월 말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걸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전략적 도발 제기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한참 이제 실무 협의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이제 만약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시기가 일부 좀 그 뭐랄까 축소되거나 또 규모 역시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시기 관련해 가지고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김여정 일행이 지난 2월 10일 날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시기에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여건을 성숙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자 이런 그 두 분의 이것이 이제 접점을 찾았다라고 보는데 단지 이제 이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예. 한참 그때가 이제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피크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어떤 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뭐 한미연합 훈련에 관계없이 이런 정상회담인지 이거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정상회담은 정상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 미국에서 볼 때는 한미연합이 한참 피크가 이루고 있는데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역시 미국 입장에서 조금 거북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내일 가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문제를 예. 이런 문제를 잘 조율을 해서 미국의 오해가 없도록 예.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선 조치가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가면서 이제 디브리핑을 그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면서 예. 앞으로의 문제도 잘 이렇게 협조한 그런 공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윤 교수님 그 4월 말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게 시간이 많지 않은 이유가 그 사실 평양이나 서울에서 하면 경호나 의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잖아요. 또 숙소 문제도 사실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어차피 이제 평화의 집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서 4월만 해도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예, 그 부분도 이제 맞을 겁니다. 사실 이제 지난 정부라는 게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에도 3차 정상회담은 뭐 예를 들면 만약에 한다면 이제 서울에서도 한번 개최해보자는 예.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역시 이제 최고 지도자의 신변 안전 문제가 가장 이제 큰 문제였죠.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어떤 통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뭐 격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알찬 내실 그 위주로 그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빠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평양에서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들이 또 사전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평화의 집에서 한다 그러면 정말 뭐 출퇴근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합의의 중요한 의미는 이게 그 3차 정상회담이 그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연합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그 TV에서 보도를 했지만 이제 셔틀 외교라 해서 서로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그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상 간의 한 라인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한 라인의 의미는 정말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남북 관계사에서 이제 그 최초의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만들어진 정상 간 한 라인이고요. 처음이죠. 예. 그리고 이 한 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대면 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도 할 수 있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긴급 현안이라든지 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안과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뭐 장소가 갖는 의미도 상당히 크지만 예. 지금 그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중한 상황들 또 이 평화 정착의 문제가 또 쉽지 않은 과제고 예. 아마 이제 미국과의 그 북미 대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예상 못했던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좀 수시로 소통하는 그런 채널의 역할을 한다면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앞으로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 많은 분들이 또 좀 이렇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게 또 제도화된다면 아무래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제 남북 합의 이행의 어떤 그 모멘텀들이 예.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서울 평양 판문점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소가 거론이 됐는데 북한이 판문점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문점,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불과 평화의 집까지는 한 250m 군사 분계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지난 11월인가요? 그 어청성 북한 귀순병사 와서 사실 총격을 가했던 그곳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자, 그랬던 곳인데 불과 몇 개월 뒤에 남북 간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 병행했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일단 북측이 판문점을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그 예상을 뛰어넘은 건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실무적인 현안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얘기를 좀 더 그 이제 구체적인 현안 문제들을 갖다가 남북 관계를 해결하고 토의하고 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하나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막 그런 어떤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만약에 이번에 회담이 잘 되면은 아까 연합뉴스 처음에 카멘트를 했듯이 어떤 그 셔틀 외교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급히 만나자고 할 때는 또 이렇게 만나서 뭐 우리 그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오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의 패러다임을 깼다라는 예. 점에서 저는 고무적인 평가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 정상 간의 직통 전화를 가설을 예,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물론 이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한중 간에도 국방장관 간에 직통 전화를 가설하고 했는데 예. 가설은 하고 나서 실제 운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실질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뭐 급할 때 쓰고 또 상황이 좋을 때보다도 안 좋을 때가 필요한데 예. 안 좋을 때 전화가 한쪽에서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뭐 이런 직통 전화 이런 것은 예. 대단히 의미는 있는 거지만은 그러는 전화 이런 것보다는 예. 현재의 관계라든지 상황 관리가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죠. 전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합의 내용, 그러니까 특사단이 가져왔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국민들은 북한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가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물음표를 찍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핵화 부분이고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체제 안전 보장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또 첨부해서 무슨 말을 더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김 교수님. 이제 사실 북한이 핵 개발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체제 안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그 2013년에 예. 북한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핵 보유국 지위
공고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요. 어쨌든 북한이 2012년에 헌법 전문에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걸 명기를 하고, 그리고 2013년에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1조 내용을 보면요. 예. 우리가 이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자기들의 핵무기는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정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이 이제 핵을 바라보는 왜 핵 개발을 하는 그 목적이 이게 잘 담겨져 있고,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정되는 적대시 정책,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이게 결국 이제 체제 안전 보장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예. 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이 어떻게 그런 보장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이 북한 사람들은 미국 측에 많은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미 북미 간의 정상화, 국교 정상화를 하자는 거고, 이번에 합의문에도 나와 있죠. 언론 발표에도 이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미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 준비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로서 이제 평화협정도 얘기하는 거고, 또 완전한 평화협정이 아니라도 잠정적인 평화협정이라도 체결하자는 거고, 또 불가침 조약, 불가침 선언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사례도 이제 참조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지금까지 나오는 그런 파격적인 스타일로 봐서는 좀 더 이제 복잡하지 않은 덜 복잡한 방식으로도 체제 안전 보장을 해서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비핵화와 관련된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체제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그 중재 역할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만들어준 여건을 조성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중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돼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표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사적인 어떤 얘기도 거기엔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 주한미군 철수랄지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답게는 뭐 대북 확성기 방송, 대남 확성기 방송, 대북 확성 방송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통적이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핵을 개발하는 명분으로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의해서 체제가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뭐 핵을 가질 명분, 비핵화하지 않을 명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은 그 얘기만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 깔린 것은 비핵화의 명분으로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것은 역시 주한미군의 철수,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로드맵이 사실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뭐 이게 선대의 유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운이다. 비핵화하는 것이. 근데 이제 거기는 조금 이중적인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이제 김정일 전 이제 국방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김일성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는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일성 시대의 핵을 개발했고, 핵실험을 김정일 시대에 제일 먼저 하였고, 그 만들어진 핵을 갖다가 더욱 개발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비핵화의 유운도 있지만은 핵을 개발해왔던 선대의 유운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핵화가 선대의 유운이라고 하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핵을 개발했던 선대들의
업적도 본인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같이 놓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균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예,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할 거다는 이제 가정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언행들을 보면 이 주한미군 철수가 과연 이제 가능할까? 우리나 미국이 수용하지 못할 요구를 해서 예. 이 협상이나 이 관계 진전을 질질 끌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도 예년 수준이면 그냥 뭐 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예. 이게 이제 평화협정이라든지 좀 높은 단계 이제 평화 제도화 문제가 논의되어도 주한미군 철수를 그렇게 과거와 같이 무작정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지금 김정은의 이제 어떤 추구하는 방향과 상당히 상충되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부분은 사실은 지금의 이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든 이 사람들은 어느 한 나라의 특정한 나라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에 너무 의존하거나 미국에 너무 의존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주한미군이 적정한 어떤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자기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 주둔을 저는 용인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예상을 주한미군 합니다. 주둔 목적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자, 김정은이 사실상 이제 우리 남측의 특사단을 만나면서 글쎄 했던 말 그리고 또 행동들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를 통해서 한 10분간 그런 영상들이 공개됐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 특히 김정은이 실체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다고 해요. 지금 들어온 소식이 보면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글쎄요. 만면한 미소를 짓고 좀 자신만만했고 또 뭐 박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북한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한 북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의 이런 태도나 이제 언행들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2013년부터 이제 좀 대담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제 솔직한 표현이라든지 또 뭐 어떤 주도적인 어떤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은 2013년부터 굉장히 이제 목격되었던 그런 현상이고요. 다만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가가 좀 그동안 낮게 평가되었다는 게 핵미사일 개발도 있었지만 이러면 이제 공포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외삼촌을 그냥 잔인하게 제거한다든지 그 이후에도 이제 숙청 과정에서 보면 어린 지도자가 하기에는 좀 너무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다른 면을 우리가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번에 특사반부 결과 언론 발표문에 보면 이 과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도 웬만한 전문가 아니라면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 평화 정착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계속 자기가 이 말을 지금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랄까 또 뭐 박학다식함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저희들 볼 때는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뭔가 좀 인정받는 지도자로 또 남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응? 그런 평가를 굉장히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를 이렇게 끌어내서 국제사회 일원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국제교분을 또 준수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우리의 외교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대답 여기까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